세대를 이어가는 사랑. 산에 오르는 할머니. 초록빛 나무들이 숨가쁘게 숨을 쉬는 여름날 어느 한 야산. 이른 아침, 가파른 비탈길을 묵묵히 양손에 스틱을 쥐고 산을 오르는 이가 있다. 올해로 78. 헐떡이는 숨을 몰아쉬며 마침내 정상 부근의 운동기구 앞에 다다른 할머니의 이마에는 훈장 같은 땀방울이 맺혀 있었다. 아이고, 할머니, 여기까지 걸어오신 거예요. 주위를 둘러보면 50대, 60대는 물론 젊은 30대와 20대의 발걸음도 뜸해지는 고지대. 그곳에서 할머니는 단연 최고령자였다. 집에만 박혀 있으면 다리에 힘이 쑥 빠져. 옛날엔 저수지 길을 10바퀴씩 돌았는데 자식들이 너무 무리해서 운동한다고 말려서 두어 바퀴만 돌았더니 답답하더라고. 그러다 산을 오르니 공기도 좋고 나무들 사이에서 마음의 여유가 더 생기는 것 같아 훨씬 좋아. 내 다리 지키고 자식 걱정 덜어주는 게 이 산길과 운동기구들이지. 할머니의 펴진 등 뒤로는 눈물겹고도 눈부신 세월의 흔적이 켜켜이 쌓여 있었다. 마음을 쏟아부은 16년의 세월. 할머니에게는 2명의 딸이 있다. 서울에 사는 큰딸과 울산에 사는 작은딸. 울산의 작은딸은 영어 강사로 자리 잡아 결혼 10년 차를 맞았지만 부부의 뜻에 따라 아이 없이 홀가분하게 살아가는 중이다. 시부모님도 세대의 변화를 인정해 묵묵히 지켜봐 주는 덕에 마음 편히 지내고 있다. 할머니도 처음에는 조금 서운했으나 어느 정도 해가 지나서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진짜 이야기는 서울에 사는 큰딸에게서 펼쳐진다. 말수가 적고 오직 책 파고드는 것 외에는 가사일과 세상 물정에 눈길조차 주지 않던 큰딸. 할머니는 그런 딸을 다그치지 않고 고요히 지켜보았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향하겠다는 딸에게 어머니는 가슴 아픈 현실을 건넬 수밖에 없었다. 형편이 넉넉지 않으니 교대에 가거라. 장학금도 받고 선생님이 되면 이 세상에 단단하게 살아갈 힘이 될 테니. 어머니의 깊은 뜻을 알아차린 것일까. 딸은 어머니의 말대로 교대를 선택했다. 악착같이 공부한 덕에 3년 동안 기숙사를 놓치지 않았고 4년째 되던 해는 웬만해서는 기숙사가 어려운 터라 더더욱 악착같이 공부하여 결국 4년 내내 기숙사를 놓치지 않았다. 임용고시를 코앞에 둔 두 달은 좁은 고시원 방에서 이번 첫 번에 꼭 붙어야 한다는 일념으로 피를 말리는 사투를 벌였다. 합격 통보를 받았을 때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뻤지만 현실의 벽이 다가왔다. 당장 직장에 들어가기 전 지낼 방 한 칸이 없었다. 결국 친구와 손을 잡고 각자 3천만 원씩 보태 총 6천만 원짜리 허름한 반지하 방을 구했다. 볕도 제대로 들지 않는 습하고 퀴퀴한 곳에서 눈물 삼키며 사회의 첫 발을 내디뎠던 딸이었다. 그 힘겨운 시절을 버텨내고 교사로 자리를 잡은 딸의 눈에 한 남자가 들어왔다. 아들 삼형제 중맞이. 경상도 생림 같은 집안의 엄격한 잣대로 보면 처음엔 조금 꺼려졌던 조건이었다. 하지만 그 남자는 거칠에만 번지르르한 사람이 아니었다. 아내를 위해 앞치마를 두르고 분리수거를 도맡으며 주방에서 요리를 해내는 다정한 생활인이었다. 투박한 외모 속에 숨겨진 따뜻한 품성은 딸에게 더할 나위 없는 안식처가 되어주었다. 서울에서 같이 있을 때 키가 큰 사위가 주방에서 설거지하는 것이 나이 든 장모가 보기에는 안쓰러워 직접 설거지를 하려 하면 사위는 아내가 알면 큰일 난다며 설거지하는 자리를 절대 양보하지 않기도 했다. 그리고 손녀가 태어났고 이어 손자가 태어났다. 그때부터 할머니는 서울과 지방을 오가는 고단한 이중생활을 시작했다. 집에서 시골 시외버스 터미널, 서울 동서울 터미널 그리고 지하철 타고 딸이 있는 집까지. 방학이 시작되면 시골에 내려오고 방학이 끝날 무렵이면 서울에 올라가며 무려 16년이라는 세월을 서울의 딸 집에서 손주들의 기저귀를 갈고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들어 딸의 가정을 보살피며 보냈다. 젊은 날 자신의 꿈을 펼치지 못했던 딸이 이제 엄마가 되어 허덕이는 모습을 참아 볼 수가 없었다. 손주들의 재롱은 할머니의 16년을 지탱해 준 유일한 낙이자 삶의 동력이었다. 처음 5년 동안은 딸 부부가 매달 50만 원씩 수고비를 건넸지만 집을 대출로 장만하느라 빠듯해진 딸의 살림살이를 보고 할머니는 그 돈마저 거절했다. 그때 그 집값이 얼만데. 지금 생각하면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산 게 천만다행이지. 자식 도와준 돈 아깝다 생각한 적 단 한 번도 없어. 손주를 봐주니 매달 얼마를 받아야 한다더라.
자식들에게 당연히 용돈을 챙겨받아야 노후가 편하다. 라는 식의 구체적인 액수와 대가가 단골 주제로 오르내린다. 노년의 노동과 희생을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고 비교하는 이러한 이야기들은 어쩌면 현대 사회의 자연스러운 단면일 것이다. 가끔 친구들 사이에서 손주를 봐주고 얼마를 받네 마네 하는 이러한 생법 이야기가 오가곤 했지만 할머니의 생각은 깊고 곧았다. 노년의 자식이 건네는 적당한 용돈을 받으면 액수를 떠나 그저 기분 좋은 것이고 결국 그 돈도 돌고 돌아 손주들의 교육과 삶으로 다시 이어지는 법이다. 다만 부모가 자식을 돕더라도 자식들 역시 성의를 다해 서로를 챙기는 마음, 그것이 진짜 가족의 도리라는 게 할머니의 따뜻한 지혜였다. 변함없는 하루와 따뜻한 찾아듦. 그날 이후에도 할머니의 하루는 변하지 않았다. 평소와 다름없이 할머니는 산을 올랐다. 오늘도 오셨네. 산에서 매일 마주치는 사람들은 이제 할머니를 가족처럼 반겼다. 할머니는 웃으며 손을 흔들고는 변함없이 정상 부근의 운동기구 있는 곳까지 걸어 올라갔다. 내가 건강해야 서울에 있는 딸도 마음이 편하지. 그 말은 여전히 할머니의 하루를 움직이는 힘이었다. 서울에서는 손녀와 손자가 어느새 훌쩍 자라 있었다. 중학교 3학년이 된 손녀는 공부를 하다가도 문득 할머니 생각이 나면 전화를 걸었다. 할머니, 오늘도 산 다녀오셨어요? 그럼. 오늘도 정상 찍고 내려왔다. 무리하지 마세요. 걱정 마라. 아직 너보다 다리가 튼튼하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할머니의 웃음소리에 손녀도 따라 웃었다. 그 웃음은 서울과 할머니가 사는 곳 300km가 넘는 거리를 순식간에 좁혀주었다. 손녀의 선물과 진심이 담긴 편지. 어느 주말, 서울에 있던 큰딸 가족이 오랜만에 할머니가 사는 곳을 찾았다. 현관문이 열리자 손자가 먼저 달려와 외쳤다. 할머니. 할머니는 두 팔을 활짝 벌렸다. 우리 강아지들 왔나. 온 집안이 웃음으로 가득 찼다. 저녁 식사를 마친 뒤 손녀가 조심스럽게 작은 상자를 하나 꺼냈다. 할머니, 왜, 이거. 할머니 드리려고 준비했어요. 상자를 연 할머니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안에는 가벼운 등산화 한 켤레가 곱게 담겨 있었다. 이걸 언제 샀니? 손녀는 수줍게 웃으며 말했다. 명절에 받은 세뱃돈이랑 생일 때 받은 용돈, 엄마가 가끔 주신 용돈을 조금씩 모았어요. 친구들은 간식도 사 먹고 옷도 샀는데 저는 꼭 이걸 사고 싶었어요. 할머니가 매일 산에 오르시잖아요. 이제는 제가 할머니 발을 지켜드리고 싶었어요. 순간 할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손녀는 할머니의 낡은 등산화를 보았다. 밑창은 닳았고 신발끈은 헤어져 낡아 있었다. 손녀는 새 등산화를 신겨드리며 활짝 웃었다. 할머니, 이제 이 신발 신고 오래오래 산에 다니세요. 다르면 다시 사드릴게요. 할머니는 손녀를 꼭 끌어안았다. 얘야, 이 신발은 돈으로 산 게 아니구나. 너의 그 아름다운 마음으로 산 거네. 고맙다. 올 사랑스런 손녀야. 그날 밤, 손녀는 조용히 편지 한 장을 할머니 베개 밑에 넣어두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산에 오르기 전 할머니는 그 편지를 발견했다. 사랑하는 할머니께. 할머니, 저는 훌륭한 사람이 되기보다 할머니처럼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는 어릴 때 할머니가 저를 키워주신 것이 너무 당연한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알았습니다. 할머니는 시간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할머니의 젊음을 우리 가족에게 선물해 주셨다는 것을요. 엄마가 마음 놓고 선생님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제가 지금 이렇게 꿈을 꾸며 살아갈 수 있는 것도 모두 할머니 덕분입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약속할게요. 시험이 끝나고 방학이 되면 이곳에 내려와 할머니와 함께 산을 오를게요. 예전에는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아주셨지만 이제는 제가 할머니 손을 잡아드릴게요. 그리고 훗날 제 아이가 생기면 가장 먼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겠습니다. 우리 증조할머니는 매일 산을 오르던 분이었단다. 산을 잘 타서 대단한 분이 아니라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누구보다 높았던 분이란다. 사랑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손녀가. 편지를 읽은 할머니는 한참 동안을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편지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있었다. 주름진 눈가에는 어느새 눈물이 촉촉히 맺혀 있었다. 그 눈물은 그동안 메말랐던 할머니를 흔든 손녀의 사랑이 전해준 눈물이었다. 손녀의 마음을 안고 걷는 길. 창밖에서는 아침 햇살이 산등성이를 비추고 있었다.
할머니는 새 등산화를 신고 천천히 집을 나섰다. 평소보다 더 가벼운 발걸음으로 산을 올랐다. 정상 가까이에 도착한 할머니는 새 신발을 내려다보며 미소를 지었다. 참 좋다. 신발이 편해서가 아니라 우리 손녀 마음을 안고 걷는 것 같아서. 며칠 후 어느 휴일, 산 정상에 오르자 휴대전화가 울렸다. 서울에 있는 손녀와 손자였다. 영상통화 너머로 목소리가 들려왔다. 할머니, 정상이에요.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휴대전화를 하늘 쪽으로 들어 올렸다. 그래, 오늘도 산의 정상이다. 손녀가 웃으며 말했다. 할머니, 우리 내년엔 같이 올라가요. 할머니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년에도, 그 다음 해에도, 할머니가 걸을 수 있는 날까지. 산바람이 세 사람의 웃음소리를 실어 나르며 숲을 스쳐 지나갔다. 그 순간 할머니는 문득 깨달았다. 평생 자신이 자식들의 손을 잡아주며 걸어왔다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자식과 손주들이 자신의 손을 붙잡아 주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흔히 부모가 자식을 키운다고 말한다. 하지만 세월은 조용히 알려준다. 부모는 자식을 키우고 자식은 부모의 노년을 지켜주며 손주는 그 사랑을 다음 세대로 이어간다는 것을. 그날 또 할머니가 오르는 산에는 변함없이 아침 햇살이 내렸다. 친구들 사이에서 주고받던 용돈의 생법은 그저 웃어넘길 작은 풍경일 뿐이었다. 그 햇살 아래에는 오늘도 가족을 향한 사랑을 가득 품고 손녀가 건넨 마음을 바래시는 채 힘차게 산을 오르는 78살 어머니의 따스한 발걸음이 있었다.